네가 버린 거 맞지? 그냥 낡은 인형이에요. 피는 뭔 피? 케첩 묻은 거 아닌가요? 케첩이 이렇게 새까맣게 말라붙어? 야옹이가 요새 내 방 앞만 지나가도 벌벌 떠는데 그건 또 왜 그래? 고양이가 원래 겁쟁이잖아요. 그게 제 잘못이라고요? 어제 CCTV 새로 달았어. 뭔가 이상해서 말이야. 내가 널 너무 믿었나 봐. 그래서 뭐 어쩌실 건데요? 경찰 신고라도 하실 거예요? 증거도 없으면서 그냥 감으로? 경찰은 나중에 부를 거고. 난 내 반응이 궁금했어. 지금 딱 내 본성이 나오잖아. 고양이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네요. 그깟 짐승이 뭐라고 사람보다 더 소중해요? 짐승만도 못한 년이 우리 가족이면 차라리 짐승이 100배 낫지. 앞으로 내 눈앞에서 한 번만 더 건드려봐. 너 정말 끝이야. 여러분, 방금 본 장면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 짐승만도 못한 년이 우리 가족이면 차라리 짐승이 100배 낫지. 정말 강한 표현이었죠. 왜 저런 말을 하게 됐을까요? 아마도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고 며느리의 반응도 뭔가 석연치 않으니까 정말 화가 나셨을 거예요.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 무력한 동물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그런 강한 말로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설령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해도 저런 말을 들으면 정말 마음에 큰 상처가 될 것 같아요. 억울할 수도 있고 가족 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될 줄 몰랐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조금 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동물을 학대하는 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잖아요. 물론 확실한 증거 없이 서로를 몰아세우는 건 좋지 않지만 만약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시어머니의 분노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 집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부터 눌러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영숙이고 올해로 62세가 되었어요. 평생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은퇴한 후 지금은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면서도 소름 끼치는 실화예요. 바로 제가 3년 전에 구조해서 키우고 있는 고양이 나비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고양이가 새로운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아들 준호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며느리 소희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어요. 평소에 사람을 정말 좋아하고 애교도 많던 나비가 소희만 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낯선 사람이라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고양이들도 새로운 환경이나 사람에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몇 번을 만나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나비의 반응은 더욱 극심해졌죠. 다른 손님들이나 친척들이 와도 나비는 금세 친해지곤 했어요.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서 냄새를 맡고 애교를 부렸거든요. 그런데 유독 소희만 보면 털을 곤두세우고 뒤로 물러나면서 도망가기 바빴어요. 소희는 그럴 때마다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동물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 말을 믿었죠. 하지만 알레르기가 있다고 해서 고양이가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무서워할 이유는 없잖아요. 제가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건데 순수한 존재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정확한 직감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특정 어른을 싫어하면 대부분 이유가 있었거든요. 나비의 반응도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며느리에 대해 의심한다는 건 정말 조심스러운 일이었어요. 혹시 제가 나이가 들어서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비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소희가 오는 날이면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숨어버리거나 다른 방으로 피해버렸어요. 심지어 소희가 만진 물건들도 냄새 맡기를 꺼려했죠. 결국 저는 나비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3년 전 나비를 구조했던 그날의 기억부터 차근차근 되짚어보기 시작했죠. 그때는 상처투성이었던 작은 고양이가 이렇게 중요한 단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여러분도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동물들의 직감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실을 어떻게 알려주는지 정말 놀라실 거예요.
과연 나비가 소희를 그토록 무서워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된 후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이고도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년 전 가을 제가 나비를 처음 발견했던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오후 산책을 하다가 아파트 단지 화단 뒤편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거든요. 가까이 가보니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떨고 있었어요. 처음 본 나비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죠. 털도 군데군데 뜯겨나가 있었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로 부서 있었어요. 누군가 심하게 학대한 흔적이 역력했거든요. 그 작은 생명체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제가 평생 아이들을 돌보며 살아온 사람이라 그런지 상처받은 존재를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조심스럽게 안아서 바로 근처 동물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수의사 선생님이 말하길 고양이가 상당한 스트레스와 외상을 받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지만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했어요. 그때 수의사 선생님이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이 고양이는 사람한테 완전히 겁먹었을 거예요. 다시 괜찮아지려면 정말 많은 사랑이랑 기다림이 필요할 거고요. 저는 주저없이 나비를 데려오기로 결심했어요. 남편 철수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죠. 집에서 정성껏 돌보면서 나비라는 이름도 지어주었어요. 상처받은 날개를 다시 펼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거든요. 몇 달간 치료와 돌봄을 받으면서 나비는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만 봐도 숨어버리던 아이가 점차 저희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6개월쯤 지나니까 완전히 다른 고양이가 되어 있었어요. 나비는 정말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어요. 손님이 오면 먼저 다가가서 냄새를 맡고 다리에 비비기도 했죠. 특히 아이들을 좋아해서 조카들이 놀러 오면 하루 종일 함께 뛰어놀았어요. 제가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경험으로 보면 정말 순수하고 착한 성격의 고양이였거든요.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흘러가던 중 아들 준호가 결혼 발표를 했어요. 간호사로 일하는 소희라는 여성과 만난 지 1년 정도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준호가 워낙 신중한 성격이라 1년 동안 신중하게 생각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소희를 만난 건 준호가 정식으로 소개해주러 데려왔을 때였어요.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미리 연락을 받고 저녁 식사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나비도 평소처럼 거실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고요. 현관 벨이 울리고 준호와 소희가 들어왔을 때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소희는 키가 작고 말랑말랑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예의도 바르고 목소리도 부드러웠죠. 준호가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중하게 인사하는 소희를 보면서 마음이 놓였어요. 간호사라는 직업도 마음에 들었고 말투도 차분해서 좋은 며느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어요. 평소에 손님이 오면 호기심 많게 다가오던 나비가 소희를 보자마자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인 거예요. 털을 곤두세우면서 뒤로 물러서더니 급하게 침실로 도망가 버렸어요. 저는 처음에 그냥 낯선 사람이라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나비가 아무리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도 새로운 사람에게는 조금 경계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반응이 평소와는 너무 달랐어요. 혹시 고양이가 있나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비 이야기를 해주었죠. 3년 전에 구조해서 키우고 있는데 평소에는 사람을 무척 좋아한다고 설명했어요. 아, 그런가요? 제가 동물 알레르기가 좀 있어서 그런지 고양이가 제 냄새를 이상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소희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럴듯했어요. 동물들이 특정 냄새나 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나비는 계속 침실에 숨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식탁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음식 냄새를 맡거나 관심을 보이곤 했는데 그날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비가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준호가 나비 이야기를 하면서 보여주고 싶어 했지만 불러도 나오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이렇지 않은데 오늘은 왜 이러지? 준호가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어요. 첫 만남이니까 서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소희가 화장실에 갔다 오는 사이에 나비가 살짝 거실로 나왔어요. 저와 준호만 있을 때는 평상시처럼 자연스럽게 나와서 무릎에 올라오려고 했죠.
그 순간 화장실에서 나온 소희가 거실로 들어왔는데 나비가 소희를 보자마자 또 급하게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냄새 때문이라면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첫 만남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소희와 준호가 돌아간 후에도 나비는 한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손님들이 가고 나면 바로 나와서 집안을 둘러보곤 했는데 그날은 밤늦게까지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죠. 나비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제가 침실로 가서 나비를 불렀을 때 나비는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어요. 평소에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던 아이였는데 그날따라 정말 이상했어요.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두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 철수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나비의 반응이 신경 쓰였어요. 하지만 첫 만남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결론지었죠. 설마 그 반응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첫 만남 이후 한 달 정도 지나서 추석이 되었어요. 준호가 소희를 데리고 차례를 지내러 온다고 연락했을 때 저는 나비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했어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좀 나아졌을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추석 당일 아침부터 분주하게 차례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비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불안해하는 듯한 모습으로 집 안을 돌아다니더니 자꾸 현관 쪽을 신경 쓰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전 11시쯤 준호와 소희가 도착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자마자 나비가 번개처럼 침실로 도망가 버렸어요. 아직 소희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런 반응을 보인 거죠. 정말 신기하면서도 걱정스러웠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세요. 소희가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선물을 건네주었어요. 한복도 단정하게 차려입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좋은 며느리 같았는데 나비의 반응만은 여전히 이상했어요. 차례를 지내는 동안에도 나비는 계속 침실에 숨어 있었어요. 평소에는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호기심을 보이면서 슬금슬금 나와서 구경하곤 했는데 그날은 정말 조용했어요. 마치 집에 나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점심을 먹고 나서 준호가 나비를 소희에게 소개해 주려고 했어요. 처음 만날 때와 마찬가지로 나비를 불러봤지만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억지로 침실에서 데려와야 하나 고민하다가 그냥 포기했죠. 나비가 원래 낯을 많이 가려요? 소희가 물어봤을 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평소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사람을 좋아해서 손님들과도 금세 친해진다고 말이에요. 그때 소희의 표정이 잠깐 이상해지는 것 같았는데 착각이었을 수도 있어요. 준호와 소희가 돌아간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나비가 침실에서 나와서 집안을 꼼꼼히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소희의 냄새를 찾아서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소희가 앉았던 소파 쿠션 냄새를 맡더니 고개를 돌리면서 피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평소에 나비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의아했죠. 그 후로도 소희가 올 때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어요. 소희가 집에 있는 동안에는 절대 나타나지 않다가 소희가 떠나고 나면 그제야 나와서 집안을 확인하곤 했어요. 마치 위험한 존재가 사라졌는지 점검하는 것 같았거든요. 한 번은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소희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나비가 거실로 나왔는데 소희가 사용한 컵이 놓인 테이블 근처에 가서는 털을 곤두세우더라고요. 그리고 뒷걸음질 치면서 그 자리를 피했어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는 완전히 달랐어요. 준호의 직장 동료들이나 친척들이 놀러 오면 나비는 항상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했어요.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호기심을 보이면서 냄새를 맡고 다리에 비비기도 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준호의 고등학교 친구 부부가 놀러 왔을 때였어요. 그들에게는 나비가 정말 애교를 부렸거든요. 무릎에 올라가서 골골거리는 소리도 내고 배를 보여주면서 쓰다듬어 달라고 하기도 했어요. 어머님, 이 고양이 정말 사람을 좋아하네요. 우리 집 고양이는 낯선 사람 오면 숨어버리는데. 그 친구 부인이 나비를 쓰다듬으면서 한 말이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나비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갔는데 유독 소희에게만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또 다른 경우도 있었어요. 옆집 아줌마가 반찬을 갖다 주러 왔을 때 나비는 현관까지 나와서 반겨주었어요. 심지어 택배 아저씨가 와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곤 했죠. 하지만 소희만큼은 예외였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도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알레르기나 냄새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이 이상했거든요. 나비가 왜 소희만 그렇게 싫어할까? 남편 철수에게 털어놓았을 때 철수도 신기하다는 반응이었어요. 철수도 나비의 평소 성격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누구에게나 친근한 아이가 특정 사람만 그렇게 거부한다는 게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소희가 준호와 함께 왔을 때 화장실을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희가 화장실에서 나온 후 나비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털을 바짝 세우면서 으르렁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나비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낸 건 3년 동안 처음이었어요. 구조했을 때도 병원에 갔을 때도 그런 소리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나비가 소희가 다녀간 화장실 앞에서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나비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제가 달려가서 나비를 달랬지만 한동안 진정되지 않았어요. 마치 어떤 위험한 냄새를 감지한 것처럼 계속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나비의 반응이 단순한 호불호나 알레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요.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년 동안 나비를 키우면서 이런 반응을 본 적이 없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나비가 왜 소희를 그렇게 거부하는지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어요. 혹시나 해서 나비를 구조했던 그때 일부터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죠. 분명히 단서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나비의 이상한 반응이 계속되면서 저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얻은 직감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계속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비를 처음 구조했던 동물병원을 다시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3년 전 나비를 데려갔던 그 동물병원은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김 원장님이라는 50대 남성 수의사가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그때 나비를 정말 정성껏 치료해 주셨던 기억이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3년 전 일을 다시 물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오래된 일을 왜 갑자기 묻는지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그때 그 고양이요. 정말 심하게 다쳐서 온 아이였죠. 김 원장님이 기억을 더듬으면서 말씀하시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당시 나비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거든요. 나비는 단순히 길에서 다친 게 아니라 명백하게 학대를 받은 흔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골절상과 타박상은 물론이고 화상 자국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해를 가한 것이 분명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때 일을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궁금해하시길래 나비가 특정 사람에게만 극도로 무서워하는 반응을 보인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과거와 연관이 있는 건 아닌지 알아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료 기록을 찾아보겠다고 하셨어요. 3년 전 기록이지만 다행히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셨어요. 몇 분 후 모니터를 보면서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뭔가 기억이 났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맞다. 이 고양이 원래 이름이 미미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나비에게 원래 다른 이름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거였거든요. 계속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미미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이전 주인이 누구인지는 기록에 없다고 하셨어요. 그냥 길에서 발견된 고양이로 처리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기억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남아 있었어요. 당시 병원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상태를 보고 모두 충격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심하게 학대받은 동물을 본 적이 거의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당시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여직원 한 명이 미미를 보고 이상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다른 직원들은 모두 불쌍하게 여기면서 정성껏 돌봤는데 그 여직원만은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고 하셨어요. 마치 귀찮아하는 것 같았고 가끔은 거칠게 다루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그냥 동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좀 이상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그 여직원이 소희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거든요. 그 여직원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해 주셨어요. 20대 후반의 여성이었고 간호학과 학생이라고 했던 것 같다고 하셨어요. 당시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고 기억한다고 하셨죠. 그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소희도 간호사였고 나이도 비슷했거든요. 혹시나 해서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혹시 그분 이름이나 다른 특징 같은 것 기억나세요? 고개를 저으시면서 너무 오래된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하셨어요. 그 여직원이 동물들을 다루는 방식이 다른 직원들과 확연히 달랐다는 것이요. 보통 동물병원에서 일하려면 동물을 좋아해야 하는데 그분은 그냥 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감정적인 교감이 전혀 없었달까요?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나비가 소희를 보고 그렇게 극도로 무서워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혹시 그 여직원분이 미미를 혹시 학대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나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원장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듯한 표정이셨죠. 당시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당시 상황을 회상해 주셨어요. 그 여직원이 치료할 때 유독 서툴렀고 미미가 그 여직원만 보면 더욱 떨었다고 하셨어요. 다른 직원들에게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은 그 여직원이 너무 거칠게 다뤄서 주의를 준 적도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어요. 소희가 바로 그 여직원이고 나비를 학대했던 장본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요. 나비가 소희를 보고 그렇게 무서워하는 이유를 드디어 찾은 것 같았어요. 더 자세한 정보가 있는지 물어봤지만 아쉽게도 그때의 직원 기록들은 남아있지 않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혹시 다른 직원들 중에 당시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연락처를 알려주겠다고 하셨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 소희는 나비를 학대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제 며느리가 될 뻔했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더 조사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나비를 보니 새로운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작은 몸에 어떤 끔찍한 기억들이 남아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동시에 나비가 저희를 위해 경고해주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 원장님과의 면담 후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희의 과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준호에게 직접 물어보기에는 너무 민감한 문제였고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도 확인해야 했거든요. 다음 날 김 원장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3년 전 그 시기에 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간호조무사 이 선생님의 연락처를 구해주셨다고 하시면서요. 그분이라면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기억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이 선생님께 전화를 드려서 만나 뵙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하시는 것 같았지만 3년 전 미미라는 고양이와 관련된 일이라고 설명하자 기억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때 그 불쌍한 고양이요. 정말 심하게 다친 상태였죠? 약속을 잡고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50대 초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분이셨는데 동물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게 대화에서 느껴졌어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병원에 온 날 모든 직원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심하게 학대받은 동물을 본 적이 없었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한 아르바이트 학생이 좀 이상했어요.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당시 간호학과 학생이라고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의 태도가 다른 직원들과 확연히 달랐다고 하셨어요. 다른 직원들은 모두 불쌍하게 여기면서 급진히 돌봤는데 그 학생만은 마치 귀찮아하는 것 같았어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했더니 당시 일들을 하나씩 기억해내기 시작하셨어요. 그 여학생이 다룰 때 유독 거칠었고 아파서 울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한 번은 주사를 놓을 때 미미가 너무 아파하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더라고요. 제가 좀 부드럽게 해달라고 했더니 어차피 동물인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간호학과 학생이라면 생명을 다루는 일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혹시 그 학생의 이름이나 특징을 기억하세요? 제가 물어보자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해 주셨어요. 김소희라고 했던 것 같아요. 키가 작고 얼굴은 순해 보였는데 동물들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차가웠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김소희.
바로 제 며느리 될 뻔했던 그 소희였어요. 이름뿐만 아니라 외모 특징까지 일치했거든요. 계속해서 당시 일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들을수록 끔찍했어요. 소희가 치료할 때 필요 이상으로 거칠게 다뤘고 심지어 도망가려고 하면 강제로 붙잡으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고 하셨어요. 그때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다른 직원들이 다가가면 괜찮았는데 그 학생만 보면 완전히 위축되어 버렸어요. 정말 나비의 현재 반응과 똑같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근하게 다가가는데 소희만 보면 극도로 무서워하는 모습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사실도 있었어요. 이 선생님의 기억으로는 소희가 치료가 아닌 다른 행동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하셨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꼬집거나 털을 잡아당기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었는데 몇 번 더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확신했어요. 그 학생이 학대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선생님이 당시 그 상황을 김 원장님께 보고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고 소희가 학생 신분이라 조심스러워서 그냥 경고만 주고 넘어갔다고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더 강하게 대응했어야 했는데 후회돼요. 혹시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는지 물어봤더니 놀라운 대답을 해주셨어요. 병원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만약 아직 영상이 남아있다면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다시 동물병원을 찾아가서 김 원장님께 상황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3년 전 CCTV 영상이 남아있을까 의구심을 표하셨지만 다행히 중요한 사건들은 별도로 저장해둔다고 하시면서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몇 시간 후 김 원장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놀랍게도 치료 과정이 담긴 영상들이 남아있다고 하시면서 직접 와서 확인해 보라고 하셨어요. 병원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3년 전 영상을 봤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화면 속에서 소희가 미미를 다루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는데 정말 잔인했어요. 치료라는 명목하에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붙잡고 있었고 아파서 울부짖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다른 직원들이 보지 않을 때는 꼬리를 잡아당기거나 귀를 비틀기도 했어요. 이건 명백한 동물 학대네요. 김 원장님도 영상을 보시고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당시에는 미처 몰랐던 일들이 CCTV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주사를 놓는 부분이었어요. 일부러 아픈 부위를 누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웃고 있는 것이 보였거든요. 그런 표정을 짓는 소희의 모습은 제가 알던 며느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 영상을 복사해서 가져가셔도 돼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죠. 김 원장님께서 영상을 USB에 복사해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당시 소희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소희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첫날부터 동물들에 대한 태도가 이상했다고 하셨어요. 다른 학생들은 처음에 서툴러도 동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는데 소희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냉정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치 동물을 물건처럼 대하는 느낌이었어요. 생명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었달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제가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소희가 실제로는 동물을 학대하는 잔인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나비에 대한 미안함도 컸어요. 3년 동안 나비가 그 끔찍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고 소희를 보면서 그때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나비를 보니 새로운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작은 몸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동시에 나비가 우리 가족을 보호하려고 경고해주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도 있고 진실도 밝혀졌으니 소희와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해야 할 때가 왔어요. 과연 소희가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어떤 변명을 할지 정말 궁금했어요.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며칠 동안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30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수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만나본 경험이 있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준호에게 연락해서 소희와 함께 집에 오라고 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더니 준호가 무슨 일인지 묻더라고요. 하지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토요일 오후 2시에 준호와 도착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제 눈에는 이제 다르게 보였어요. 그 순수해 보이는 얼굴 뒤에 어떤 잔인함이 숨어 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예상대로 나비는 소희가 들어오자마자 침실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야 그 반응의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었죠. 나비는 3년 전에 그 끔찍한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잠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소희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우리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었거든요. 소희야, 나비 이야기를 해보자. 제가 화제를 꺼내자 소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 스쳐갔어요. 나비가 너를 그렇게 무서워하는 이유를 알아냈어. 그때부터 소희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요. 저는 차근차근 제가 알아낸 사실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3년 전 동물병원에서 미미라는 이름으로 치료받았던 고양이가 바로 나비라는 것, 그리고 그때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간호학과 학생이 소희라는 것까지요. 뭔 소리예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소희가 당황하면서 부인했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확연히 드러났어요. 저는 USB를 꺼내서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그리고 소희가 미미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소희의 모습을 보는 순간 준호가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지만 소희는 이미 변명을 포기한 상태였어요. 자신의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 부인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동물이잖아요. 소희가 갑자기 돌변해서 차갑게 말했어요. 그 순간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든 가면이 벗겨진 것 같았어요. 목소리 톤부터 표정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동물 따위가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사람보다 못한 존재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평소 그렇게 예의 바르고 순해 보였던 소희에게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준호도 완전히 말을 잃은 상태였어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 보기로 했어요. 소희의 진짜 본성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럼 간호사 일은 어떻게 하고 있어? 환자들도 그렇게 생각해? 소희가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곧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어요. 간호사 일도 그냥 돈벌이에요. 환자들이 아프든 말든 제가 월급만 받으면 되는 거죠. 정말 충격적인 대답이었어요. 생명을 다루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준호가 완전히 절망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럼 준호와의 결혼은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거 아니야? 제가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어요. 소희가 잠시 준호를 바라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랑요? 준호 오빠가 대기업 다니고 집안도 괜찮으니까 결혼하려는 거죠? 안정적인 생활을 원했을 뿐이에요. 그 순간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얼굴이 창백해져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1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자신을 이용만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소희는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순수하고 착한 이미지는 모두 연기였던 거죠. 어차피 들켜버린 거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는 동물도 싫고 아이들도 싫어요. 시끄럽고 귀찮거든요. 소희가 계속해서 충격적인 발언을 이어갔어요. 결혼 후에도 아이는 절대 갖지 않을 생각이었고 준호의 월급으로 편하게 살다가 나중에 이혼하고 위자료나 받을 생각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더 싫어요. 계속 간섭하고 뭐라고 할 게 뻔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과 가족이 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소희가 어깨를 으쓱하면서 대답했어요. 거짓말까지는 아니고 그냥 연기였죠. 남자들은 순수하고 착한 여자를 좋아하니까. 정말 소름 끼치는 말이었어요. 1년 동안 준호를 완전히 속여왔다는 거니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일어섰어요.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소희가 비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어차피 이제 필요 없어요. 다른 바보 같은 남자 찾으면 되니까. 그러면서 소희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나가면서도 전혀 미안해하거나 후회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야 가면을 벗을 수 있어서 시원하다는 표정이었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준호가 주저앉으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1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을 완전히 속였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침실에서 나비가 조심스럽게 나왔어요. 소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확인한 후에야 나온 것 같았어요. 나비가 준호에게 다가가서 다리에 비비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나비가 우리를 구해준 거네요. 제가 나비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을 때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만약 나비가 경고해주지 않았다면 소희의 진짜 모습을 모른 채 결혼까지 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랬다면 준호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불행이 되었을 거예요. 소희가 떠난 후 준호는 며칠 동안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회사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멍하니 앉아만 있었거든요. 1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을 완전히 이용만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나 봐요. 어떻게 1년 동안이나 속을 수가 있었죠? 준호가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금 알게 된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혼 후에 알았다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테니까요. 며칠 후 준호가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소희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고 했어요. 정말 그녀의 모든 게 거짓이었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준호는 소희의 직장 동료들과 연락을 취해보기로 했어요. 소희가 몇 번 언급했던 간호사 선배들이 있었거든요. 혹시나 해서 그분들께 소희의 평소 모습에 대해 물어보기로 한 거예요. 첫 번째로 연락한 분은 소희와 같은 병동에서 일하는 10년 차 간호사 김 선생님이었어요.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하셨지만 준호가 소희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하자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사실 소희 씨에 대해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김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소희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차갑고 기계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환자분들이 힘들어하거나 아파해도 별로 공감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마치 일 처리만 하면 된다는 식이었달까요? 더 구체적인 사례들도 들려주셨어요. 한 번은 중환자실에서 환자 가족이 울고 있는데도 소희는 옆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고 해요. 다른 간호사가 주의를 주자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료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았어요. 회식이나 모임에 나와도 항상 혼자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김 선생님과의 통화를 마친 후 준호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직장에서도 그런 모습이었다면 소희의 본성은 정말 그런 거였다는 증거니까요. 두 번째로 연락한 분은 소희와 함께 신입 교육을 받았던 동기 간호사 박 선생님이었어요. 이분은 더욱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솔직히 소희 씨는 간호사 일에 적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거든요. 박 선생님의 기억으로는 신입 교육 때부터 소희의 태도가 이상했다고 해요. 다른 신입 간호사들은 실수를 하면 미안해하고 열심히 배우려고 했는데 소희만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환자분이 소희 씨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는데 소희 씨가 그냥 일이니까요라고 차갑게 대답하는 걸 봤어요.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더 심각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소희가 환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무신경했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환자의 병명이나 상태를 함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를 받은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연락한 분은 소희의 직속 선배인 이수 간호사님이었어요. 이분은 소희를 직접 지도해 본 경험이 있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소희 씨는 기술적으로는 문제 없었지만 마음가짐이 부족했어요. 간호사에게 가장 중요한 게 환자에 대한 공감과 배려인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이수간 호사님의 말씀으로는 소희가 환자들과 대화할 때도 최소한으로만 하려고 했다고 해요. 환자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해도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업무만 처리하고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증언들을 들으면서 준호는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소희가 자신에게만 거짓으로 대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엄마, 나비가 정말 우리 가족을 구해준 거였네요. 준호가 나비를 안으면서 말했을 때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만약 나비의 경고를 무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며칠 후 준호는 소희에게 정식으로 결혼을 취소한다는 연락을 했어요. 소희는 예상했다는 듯이 별로 놀라지 않더라고 해요. 오히려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들켜버린 거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나아요.
소희의 마지막 말이었는데 끝까지 반성이나 미안함 같은 건 전혀 없었다고 해요. 준호는 처음에는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결혼 전에 알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거였어요. 만약 결혼 후에 알았다면 저뿐만 아니라 태어날 아이들까지 피해를 봤을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나비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우리 가족 전체를 큰 불행에서 구해준 거니까요. 소희와 관련된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집안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거웠던 공기가 맑아진 느낌이었어요. 나비도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집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어요. 소희와의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우리 집에는 정말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변화는 나비였어요. 소희가 완전히 사라진 후 나비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이전에는 현관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집안 어디든 자유롭게 돌아다녔어요. 특히 거실에서 햇빛을 받으며 낮잠을 자는 모습을 보면 정말 평온해 보였어요. 나비가 다시 예전의 활발한 모습을 되찾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손님이 와도 이제는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평소에도 저희 곁에 와서 골골거리며 애교를 부렸어요. 나비야, 이제 정말 편안해졌구나. 제가 나비를 쓰다듬으면서 말할 때마다 나비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3년 동안 간직하고 있던 두려움을 드디어 놓아버린 것 같았어요. 준호의 회복 과정도 놀라웠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홀가분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큰 실수를 피할 수 있었다는 안도감이 컸던 것 같아요. 엄마, 정말 나비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준호가 나비를 안으면서 말할 때 정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상처를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불행을 피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준호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어요. 겉모습이나 말보다는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을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나비의 반응도 꼭 확인해 볼 거예요. 준호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실제로 그럴 생각인 것 같았어요. 나비의 직감을 무시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죠. 가장 큰 변화는 우리 가족이 동물의 감각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 거였어요. 이전에는 그냥 본능이나 습성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번 일을 통해 동물들이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남편 철수도 나비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그냥 귀여운 애완동물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수호천사 같은 존재라고 여기고 있어요. 나비가 정말 영리한 아이구나.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 같아. 철수가 나비를 쓰다듬으면서 말할 때마다 나비도 기분 좋게 반응했어요. 가족 모두가 자신을 인정해주고 고마워한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저는 30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많은 아이들을 봐왔지만 이번 일을 통해 정말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순수한 존재들의 직감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어른을 싫어하거나 무서워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어른들의 복잡한 계산이나 판단보다 순수한 감각이 더 정확할 때가 많았거든요. 나비야, 정말 고마워.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제가 나비에게 말할 때마다 나비가 제 손을 핥아주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마치 별일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웃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모두들 놀라워했어요.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앞으로 자신들의 동물이 보이는 반응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나비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할 때 그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단순히 동물의 기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을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준호도 요즘 새로운 만남에 대해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나비의 반응부터 확인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나비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의 말에 저도 동감했어요. 나비의 직감은 이미 검증되었으니까요. 이번 일을 통해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나비의 소중함도 새삼 깨달았어요. 정말 나비가 우리 가족에게 온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고양이가 새로운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 우리 가족을 큰 불행에서 구해준 천사 같은 존재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교훈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동물들의 직감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것처럼 순수한 존재들의 감각은 어른들의 복잡한 판단보다 훨씬 정확할 때가 많아요. 두 번째는 사람의 겉모습에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소희처럼 겉으로는 순하고 착해 보여도 속마음은 전혀 다를 수 있거든요. 진짜 본성은 그 사람이 약한 존재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봐야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동물 학대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은 다른 모든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가족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때 더욱 단단해진다는 것이에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희 가족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나비의 소중함도 새삼 깨달았어요. 마지막으로는 구조된 동물들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나비는 제가 구해준 것 같았지만 결국 나비가 우리 가족을 구해준 거였어요. 상처받은 작은 생명 하나가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동물이 특정 사람을 유독 좋아하거나 싫어한다면 그 이유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동물 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무고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혹시 반려동물이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동물의 직감이 맞았던 사례가 있으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또 동물 구조나 보호 활동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관련 정보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나비처럼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오늘 영상이 의미 있게 느껴지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실화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나비 같은 동물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반려동물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